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찬란하게 빛나서 온 마음을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공허함과 상처만을 남기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 눈부신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한 내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딘가에서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에는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신화를 보는 듯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원형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정서적 조종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이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 권력, 그리고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과장된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과 자신의 나약함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심리적 우주 안에서 궤도를 돌게 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화된 조종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자 나침반이며 마주하기 두려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감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카리스마 넘치고 세심하며 심지어 매우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는 첫 번째 덫, 러브 바밍 단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욕망, 언어, 그리고 감정 패턴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이죠. 상대의 감정적 핵에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두려움, 필요, 희망을 연구하여 마치 맞춤 제작된 것 같은 완벽한 이상형의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단계는 너무나 황홀해서 누구든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면 아래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이 항상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관계의 역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화됩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잔인함 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가시가 돋친 말, 간헐적인 보상, 선택적인 애정 철회, 그리고 자신들의 서사에 유리하게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뭔가 잘못됐어라고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통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율성을 더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미묘한 책략을 통해 자신이 휘두르는 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내면의 나침반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방향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그 방향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진실한 감정이 아닌 상대의 순응도에 따라 주어지거나 거두어집니다. 어느 날은 세상 없이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고 냉담해집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과잉 경계를 유발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말, 표정, 심지어 침묵까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정 노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관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사랑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성 있게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취약성,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기꺼이 나서려는 의지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진정성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경, 두려움 또는 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정체성, 즉 페르소나를 구축함으로써 생존하고 기능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모습일 뿐이죠. 그것은 수치심, 부적절함, 거절에 대한 방어 갑옷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이 그 숨겨진 핵심에 닿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후퇴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거절이나 굴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인내심 있고 일관되며 정서적으로 영양가 있는 사랑을 제공할 때 그것은 하나의 거울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의 반영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려줄 수 없는 것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되는 말이나 제스처를 사용하여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거나 연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드러나고 맙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파는 당신의 버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모순, 불일치, 그리고 조종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질문을 던지고 지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은 완벽함의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상호 발전을 촉진합니다. 각자는 상대방 때문에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성장은 종종 일방적입니다. 파트너는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고 적응하며 희생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이나 겸손을 요구하는 어떠한 변화에도 저항합니다. 결국 사랑은 왜곡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전과 상호성의 공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연결을 위해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은 또한 갈등 후 사과하고 용서하며 재건하는 섬세한 수리의 기술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결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조종적이거나 자기 합리화가 담긴 사과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내가 틀렸어라고 조건 없이 말할 수 있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그런 수준의 자기 직면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나르시시스트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깊이, 용기, 진정성을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변화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는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종종 그것을 파괴합니다. 일생 동안 구축해온 거짓된 자아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사랑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통제는 연결이 아니며 사랑은 지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누군가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이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고 믿으며 이 두 개념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지배는 친밀감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수능을 낳을 뿐 결코 가까움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통제의 끈을 더 세게 조일수록 실제적인 연결은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텅 비고 연극적이며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이 견고해 보이는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나 증오가 아닌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인의 반응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연료입니다. 분노, 슬픔, 논쟁, 심지어 증오까지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이 감정들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그들이 해독할 수 있는 감정적 코드가 없습니다. 조종할 약점도 이용할 불안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력이나 분노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잊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으며 필수적인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던 사람이 더 이상 궤도에 없다는 사실, 그 공허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트너의 무관심은 분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저항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단지 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증오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적어도 증오는 감정적 투자를 확인시켜주지만 무관심은 완전한 분리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거대한 자아상은 단단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은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성과 같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외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범하거나 잊혀지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진실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한때 통제했던 누군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위대함을 비추던 거울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응시하게 되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인정도, 확인도, 내면의 혼돈으로부터의 구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침묵이 시작되면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다시 나타나 진심 어린 사과나 거창한 약속을 하거나 혹은 모욕과 비난, 역사를 재구성하는 서사로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을 진정한 피해자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뉘우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침묵을 깨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라도 맺는 것이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발이 무시당하고 그들의 말이 허공으로 메아리칠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내면에서 침묵은 자신의 무의미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결국 후회는 그 누구도 자신을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 존경, 감정적 우월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애정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시험하고 착취하며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상대가 항상 머물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이 깊은 마음조차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여 파트너가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될 때 그들은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이나 무관심으로 그 상실감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어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후회는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침묵이 깊어질 때, 새로운 공급원이 얕게 느껴질 때, 새 파트너가 예전만큼 인내심이 없을 때, 존경이 예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들은 한때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았던 방식을 기억하고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은 이유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 자신이 성장을 선택했다면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영이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방어막 너머를 보았으며 자격이 없을 때조차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감사나 보답 대신 착취로 응답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괴한 사랑이 약하지 않았고 강했으며 순진하지 않았고 용감했으며 대체할 수 없었고 희귀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환상 너머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향수 때문에 돌아오지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 찾지도 닫힌 문을 다시 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를 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신비롭거나 오해받거나 비극적인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인식은 나르시시스트가 깨뜨릴 수 없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비춥니다. 바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더라도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실패한 관계의 중심에 남아있지만 스스로를 원인으로 볼 감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그들은 통제가 아닌 연결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늦어버린 질문과 함께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통제가 아닌 진정한 연결 속에서 피어나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찬란하게 빛나서 온 마음을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공허함과 상처만을 남기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 눈부신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한 내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딘가에서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에는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신화를 보는 듯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원형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정서적 조종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이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 권력, 그리고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과장된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과 자신의 나약함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심리적 우주 안에서 궤도를 돌게 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화된 조종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자 나침반이며 마주하기 두려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감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카리스마 넘치고 세심하며 심지어 매우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는 첫 번째 덫, 러브 바밍 단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욕망, 언어, 그리고 감정 패턴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이죠. 상대의 감정적 핵에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두려움, 필요, 희망을 연구하여 마치 맞춤 제작된 것 같은 완벽한 이상형의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단계는 너무나 황홀해서 누구든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면 아래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이 항상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관계의 역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화됩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잔인함 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가시가 돋친 말, 간헐적인 보상, 선택적인 애정 철회, 그리고 자신들의 서사에 유리하게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뭔가 잘못됐어라고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통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율성을 더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미묘한 책략을 통해 자신이 휘두르는 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내면의 나침반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방향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그 방향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진실한 감정이 아닌 상대의 순응도에 따라 주어지거나 거두어집니다. 어느 날은 세상 없이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고 냉담해집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과잉 경계를 유발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말, 표정, 심지어 침묵까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정 노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관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사랑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성 있게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취약성,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기꺼이 나서려는 의지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진정성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경, 두려움 또는 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정체성, 즉 페르소나를 구축함으로써 생존하고 기능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모습일 뿐이죠. 그것은 수치심, 부적절함, 거절에 대한 방어 갑옷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이 그 숨겨진 핵심에 닿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후퇴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거절이나 굴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인내심 있고 일관되며 정서적으로 영양가 있는 사랑을 제공할 때 그것은 하나의 거울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의 반영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려줄 수 없는 것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되는 말이나 제스처를 사용하여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거나 연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드러나고 맙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파는 당신의 버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모순, 불일치, 그리고 조종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질문을 던지고 지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은 완벽함의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상호 발전을 촉진합니다. 각자는 상대방 때문에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성장은 종종 일방적입니다. 파트너는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고 적응하며 희생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이나 겸손을 요구하는 어떠한 변화에도 저항합니다. 결국 사랑은 왜곡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전과 상호성의 공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연결을 위해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은 또한 갈등 후 사과하고 용서하며 재건하는 섬세한 수리의 기술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결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조종적이거나 자기 합리화가 담긴 사과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내가 틀렸어라고 조건 없이 말할 수 있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그런 수준의 자기 직면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나르시시스트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깊이, 용기, 진정성을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변화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는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종종 그것을 파괴합니다. 일생 동안 구축해온 거짓된 자아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사랑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통제는 연결이 아니며 사랑은 지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누군가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이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고 믿으며 이 두 개념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지배는 친밀감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수능을 낳을 뿐 결코 가까움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통제의 끈을 더 세게 조일수록 실제적인 연결은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텅 비고 연극적이며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이 견고해 보이는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나 증오가 아닌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인의 반응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연료입니다. 분노, 슬픔, 논쟁, 심지어 증오까지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이 감정들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그들이 해독할 수 있는 감정적 코드가 없습니다. 조종할 약점도 이용할 불안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력이나 분노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잊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으며 필수적인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던 사람이 더 이상 궤도에 없다는 사실, 그 공허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트너의 무관심은 분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저항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단지 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증오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적어도 증오는 감정적 투자를 확인시켜주지만
무관심은 완전한 분리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거대한 자아상은 단단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은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성과 같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외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범하거나 잊혀지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진실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한때 통제했던 누군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위대함을 비추던 거울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응시하게 되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인정도, 확인도, 내면의 혼돈으로부터의 구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침묵이 시작되면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다시 나타나 진심 어린 사과나 거창한 약속을 하거나 혹은 모욕과 비난, 역사를 재구성하는 서사로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을 진정한 피해자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뉘우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침묵을 깨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라도 맺는 것이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발이 무시당하고 그들의 말이 허공으로 메아리 칠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내면에서 침묵은 자신의 무의미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결국 후회는 그 누구도 자신을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 존경, 감정적 우월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애정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시험하고 착취하며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상대가 항상 머물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이 깊은 마음조차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여 파트너가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될 때 그들은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이나 무관심으로 그 상실감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어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후회는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침묵이 깊어질 때, 새로운 공급원이 얕게 느껴질 때, 새 파트너가 예전만큼 인내심이 없을 때, 존경이 예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들은 한때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았던 방식을 기억하고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은 이유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 자신이 성장을 선택했다면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영이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방어막 너머를 보았으며 자격이 없을 때조차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감사나 보답 대신 착취로 응답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괴한 사랑이 약하지 않았고 강했으며 순진하지 않았고 용감했으며 대체할 수 없었고 희귀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환상 너머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향수 때문에 돌아오지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 찾지도 닫힌 문을 다시 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를 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신비롭거나 오해받거나 비극적인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인식은 나르시시스트가 깨뜨릴 수 없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비춥니다. 바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더라도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실패한 관계의 중심에 남아있지만 스스로를 원인으로 볼 감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그들은 통제가 아닌 연결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늦어버린 질문과 함께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통제가 아닌 진정한 연결 속에서 피어나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찬란하게 빛나서 온 마음을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공허함과 상처만을 남기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 눈부신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한 내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딘가에서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에는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신화를 보는 듯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원형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정서적 조종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이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 권력, 그리고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과장된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과 자신의 나약함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심리적 우주 안에서 궤도를 돌게 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화된 조종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자 나침반이며 마주하기 두려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감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카리스마 넘치고 세심하며 심지어 매우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는 첫 번째 덫, 러브 바밍 단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욕망, 언어, 그리고 감정 패턴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이죠. 상대의 감정적 핵에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두려움, 필요, 희망을 연구하여 마치 맞춤 제작된 것 같은 완벽한 이상형의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단계는 너무나 황홀해서 누구든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면 아래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이 항상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관계의 역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화됩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잔인함 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가시가 돋친 말, 간헐적인 보상, 선택적인 애정 철회, 그리고 자신들의 서사에 유리하게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뭔가 잘못됐어라고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통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율성을 더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미묘한 책략을 통해 자신이 휘두르는 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내면의 나침반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방향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그 방향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진실한 감정이 아닌 상대의 순응도에 따라 주어지거나 거두어집니다. 어느 날은 세상 없이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고 냉담해집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과잉 경계를 유발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말, 표정, 심지어 침묵까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정 노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관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사랑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성 있게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취약성,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기꺼이 나서려는 의지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진정성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경, 두려움 또는 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정체성, 즉 페르소나를 구축함으로써 생존하고 기능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모습일 뿐이죠. 그것은 수치심, 부적절함, 거절에 대한 방어 갑옷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이 그 숨겨진 핵심에 닿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후퇴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거절이나 굴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인내심 있고 일관되며 정서적으로 영양가 있는 사랑을 제공할 때 그것은 하나의 거울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의 반영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려줄 수 없는 것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되는 말이나 제스처를 사용하여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거나 연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드러나고 맙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파는 당신의 버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모순, 불일치, 그리고 조종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질문을 던지고 지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은 완벽함의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상호 발전을 촉진합니다. 각자는 상대방 때문에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성장은 종종 일방적입니다. 파트너는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고 적응하며 희생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이나 겸손을 요구하는 어떠한 변화에도 저항합니다. 결국 사랑은 왜곡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전과 상호성의 공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연결을 위해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은 또한 갈등 후 사과하고 용서하며 재건하는 섬세한 수리의 기술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결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조종적이거나 자기 합리화가 담긴 사과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내가 틀렸어라고 조건 없이 말할 수 있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그런 수준의 자기 직면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나르시시스트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깊이, 용기, 진정성을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변화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는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종종 그것을 파괴합니다. 일생 동안 구축해온 거짓된 자아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사랑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통제는 연결이 아니며 사랑은 지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누군가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이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고 믿으며 이 두 개념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지배는 친밀감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수능을 낳을 뿐 결코 가까움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통제의 끈을 더 세게 조일수록 실제적인 연결은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텅 비고 연극적이며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이 견고해 보이는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나 증오가 아닌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인의 반응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연료입니다. 분노, 슬픔, 논쟁, 심지어 증오까지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이 감정들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그들이 해독할 수 있는 감정적 코드가 없습니다. 조종할 약점도 이용할 불안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력이나 분노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잊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으며 필수적인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던 사람이 더 이상 궤도에 없다는 사실,
그 공허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트너의 무관심은 분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저항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단지 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증오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적어도 증오는 감정적 투자를 확인시켜주지만 무관심은 완전한 분리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거대한 자아상은 단단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은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성과 같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외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범하거나 잊혀지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진실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한때 통제했던 누군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위대함을 비추던 거울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응시하게 되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인정도, 확인도, 내면의 혼돈으로부터의 구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침묵이 시작되면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다시 나타나 진심 어린 사과나 거창한 약속을 하거나 혹은 모욕과 비난, 역사를 재구성하는 서사로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을 진정한 피해자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뉘우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침묵을 깨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라도 맺는 것이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발이 무시당하고 그들의 말이 허공으로 메아리칠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내면에서 침묵은 자신의 무의미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결국 후회는 그 누구도 자신을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 존경, 감정적 우월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애정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시험하고 착취하며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상대가 항상 머물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이 깊은 마음조차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여 파트너가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될 때 그들은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이나 무관심으로 그 상실감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어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후회는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침묵이 깊어질 때, 새로운 공급원이 얕게 느껴질 때, 새 파트너가 예전만큼 인내심이 없을 때, 존경이 예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들은 한때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았던 방식을 기억하고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은 이유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 자신이 성장을 선택했다면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영이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방어막 너머를 보았으며 자격이 없을 때조차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감사나 보답 대신 착취로 응답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괴한 사랑이 약하지 않았고 강했으며 순진하지 않았고 용감했으며 대체할 수 없었고 희귀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환상 너머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향수 때문에 돌아오지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 찾지도, 닫힌 문을 다시 열지도 않습니다.